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제주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미중 공급망 경쟁과 동아시아의 선택, 기회와 도전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좌장이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류상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이고 동아시아 정책 논쟁의 에디터를 맡고 계십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낸 바 있으며 일본 게이오 대학 방문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의 방문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류상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세션의 이름은 미중 공급망 경쟁과 동아시아 선택, 기회와 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탈세계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에도 공급망 개혁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논쟁이 되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패널리스트들께 공동으로 고민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십시오.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현재의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경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협력의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같이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 현재의 논의가 당사국은 물론 관련 모든 그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주요한 산업에서의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인데 이런 그 논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시장의 룰과 또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요. 한국에는 커다란 기회와 동시에 아주 도전 요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모두 그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전략들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극복하고 또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이게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패널들끼리 한 10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Q&A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산적인 패널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기본 자료로 데이터를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IT, 오늘의 주제인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의 어떤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게 주로 영어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배터리를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특히 이 AI 관련된 연구자들의 어떤 숫자를 보면 역시 중국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서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차이들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고요. 5G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어떤 기술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한 5년 사이에. 이 슬라이드는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술 경쟁, 기술 전쟁의 어떤 하나의 요인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히토류인데요, 레어얼스인데 이거 역시 굉장히 이제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항상 쓰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히토류의 생산량을 봐도 중국이 58%, 미국이 16%,
자, 또 더 중요한 것은 주요 그 기술 그 생산국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수출의 그 의존도, 중국의 의존도, EU, US, 미국, 한국 다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국에 대한 상황인데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확인하신 내용이지만 이 한국이 국제 무역에서 지금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26%를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14%를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얼마 전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관련됐던 그 기업들 4개 기업들이 또 그 어떤 그 수익의 출처가 주로 주요 지역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국 쪽에 더 많은 중국 쪽에서 더 많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어떤 그 데이터가 오늘 지금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중요하게 논의되는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로 좀 생산적인 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요. 처음에는 그 제임스 김 암참 회장님이십니다. GM 코리아 회장님도 하셨고 특히 오랫동안 한미 간의 경제나 동맹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서 아주 그 가교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오늘 아주 적절한 그 발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의 딩 위안 박사님이 두 번째 발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타이어 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리고 중국 국무부의 세계경제연구소의 부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주로 중국의 그 시각을 말씀해 주실 텐데 이 타이어 연구소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그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싱크탱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동아시아 재단하고도 그간 수차에 걸쳐서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학술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자는 이 안준상 변호사님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시고 또 한미 FTA라든지 이런 통상 정책의 전문가로 구체적인 자문을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오늘 특히 아주 구체적인 그 테슬라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토론자는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IT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셨고 특히 이 정부에 대한 자문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자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그 종합적인 토론에 굉장히 아주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각 10분씩 패널리스트가 간단하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 10분 정도 듣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과 더불어서 패널리스트 간에 Q&A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로서 제임스 김입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st and foremost, good afternoon. It's so 우선 안녕하십니까? 이런 환경, 정말 제주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오게 되어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오늘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코멘트를 3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기업이나 국가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에서 보면 우리를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요. 뉴노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수출 무역의 26%가 한국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변화를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로서 이게 반중국 정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를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뭔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담이 모든 공급자나 어떤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다변화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클라우드나 뭐 가상회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더욱더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강력한 기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할 기업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부족 문제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전자기기뿐 아니라 뭐 자동차, 게임기, 뭐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퀄컴 같은 기업을 보면 지금 퀄컴이 미국의 팹리스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와 같은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 간 파트너십 기회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들의 수요를 이제 맞추려고 그런다면 특히 미국에서요. 그러면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4개의 대기업이 4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약속을 했죠. 삼성은 170억 달러를 약속했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한국에 있어서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많은 기업들이 다변화를 많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남아프리카 국가 역시 한국과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회를 최적화하는 걸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지금 글로벌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은 특히 특이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이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영내 어떤 헤드쿼터를 세울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암참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개의 주지사 보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죠. 한국에 굉장히 강력한 이게 증거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도전 과제도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정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본부나 본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의 허브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나 또 어쨌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의 그러니까 녹색 분야에서 환경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모두 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이 있고 이를 통해서 다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 쿠팡이나 CJ와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도 이런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큰 승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세션이 특히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실제로 주지사 그 암참 그 위원회와 얘기를 해봤을 때 하이테크 기업, 그 첨단 분야, 이커머스 섹터 이런 분야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실적을 성과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미 성공을 했죠. 많은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패널 디스커션에서 이런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한국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의 이제 영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전 세계에서도 이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다각화라는 입장에서 주로 한미 간의 협력적인 관계,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그린 그로스 이런 쪽에 아주 간략하게 설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주제는 미중 간의 경쟁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중국 측의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이 패널 간 디스커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에 계시는 딩 이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약 10분 정도 이미 그 토킹 포인트를 저희들한테 주셨지만 10분 정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공급망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글로벌 공급망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함께 공급망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과 EU 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공급망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4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세계화 맥락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가 되풀이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은 오래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구축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공급망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서유럽의 그 개입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상당히 파업도 많았고 또 노조에서 이제 시위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그런 노조들의 파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그리고 마가릿 태처 수상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정책들을 취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제가 철폐되고 또 생산 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집중되었던 생산 기지가 동아시아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특히 일본, 한국, 그리고 그 이외 여러 아세안 국가들로 생산 기지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 플라자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일본이 이 산업 제품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대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이 최대 생산국으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플라자 협약 이후에 일본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생산 활동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기타 아세안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플라잉 기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기러기식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에 아시아의 기적적인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위기 이후에 아시아에서 기적과 같은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기록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 성장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동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위기 이후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경제 대국입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중국의 GDP 성장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이제 WTO에 가입을 했었고요.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GDP가 상당히 많이 1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 그 산출량을 보면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죠. 2018년에 중국의 그 산업 산출량을 보면은 고부가가치가 적용이 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국의 그 산업 부분의 부가가치가 좀 낮아지기는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아주 활발한 국가로서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각 지역의 이제 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의 공급망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제가 다루어야 할 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중국의 부상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이제 국가들이 있고 이 동아시아의 공급망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가 되풀이될 것인가, 즉 냉전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미국의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동아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히 냉전 이후에 미국 그러니까 더 이상 소련이 그러니까 국제 공급망에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구소련의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정자들은 정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의 성공이 다시 반복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냉전의 성공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지만 냉전이 특히 이제 중국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잘못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요소들이 있는데요. 영향을 미치는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다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글로벌 공급 시스템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 특히 공급망의 기여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한다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9년 위기에도 불구하고 8년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공급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동아시아와 디커플링을 한다 그러면 동아시아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일부 요소들은 미국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장 규모 같은 것이죠. 2020년 중국 내수는 소매 시장이 미국을 넘어섰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이 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하고요. 중국 시장은 떠오르는 시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내수 시장이 조금 하강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한국, 중국 모두는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 경쟁을 촉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가 주로 세 개의 주요 공급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아시아 공급망, 유럽 공급망, 그리고 북아메리카 공급망이죠. 아시아 공급망이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역동적입니다. 이 동아시아 공급망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전략을 도입하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 만약에 중국의 시장이 더 많이 개입이 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어떤 이게 하나의 무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죠. 일부 기업들은 큰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들의 투자나 협력을 이란과 하게 됨으로써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 그 거래를 하더라도요. 이것이 하나의 미국의 어떤 그 법을 위반한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은 어쨌든 지금 최근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칩 세일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칩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이런 식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미국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의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바가 큽니다. 서방 세계에서 생산 기지가 동아시아로 옮겨가면서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어떠한 캠페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적인 솔루션이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유럽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동아시아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미국과 유럽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또한 미국 및 EU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미국 의회의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다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글로벌 번영을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또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몇 가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건 토론 시간에 다시 하는 것을 하고요. 거기에 특히 동아시아의 서플라이 체인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계속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그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안준성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퍼스펙티브 이거 주로 기술 문제도 기술 문제지만 기술도 결국은 어떤 그 국제 통상 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무역 질서로 형성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까지 겸비해서 한국의 어떤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간의 어떤 그런 뭐 통상 이슈 또 그런 현재 그 테슬라의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바이 아메리칸 그 정책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거기에서 두 개의 포인트가 되는 그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미국산 부품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어떤 글로벌 체인 그 서플라이 체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서울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자동차 폭발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 한미 FTA를 통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국 법이 아닌 그 미국 연방 규정이 적용되는 그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마무리하면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한미 관계에서의 어떤 증진하는 전기자동차 안전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루는 세 가지 이슈, 즉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이게 다
융합되어 있는 기술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한미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선은 올해죠. 올해 1월 27일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인데 사실 제목은 기후 변화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두 번째는 그 클린 에너지 인더스트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기 자동차 업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기차 그 산업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인 것과 그 단기적인 거를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2035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큰 그림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현재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이제 교체한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정책이 그 바이 아메리칸 액트죠. 그러니까 미국 제품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전직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정책대로 만약에 그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이 차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특이한 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서명한 이틀 후에 블룸버그에서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약간 비판적인 논조를 실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두 가지 요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그 노동조합이 있느냐, 두 번째가 이제 미국산 부품의 비율에 대해서 두 가지 선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특이한 거는 현재 여기서 그 블룸버그지에서 비판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클린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약간 근거가 없다. 약간 비꼬는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존에 지금 현재 세 개의 전기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세 개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오른쪽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칸 그 미국산 부품 의미하고 두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레이버 유니언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느냐를 따지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대표적인 그 테슬라 정기적인 테슬라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산 부품 비율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은 그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GM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GM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은 있지만 미국산 부품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블룸버그지에 하면 뭐 24% 정도.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그 블룸버그지에서 이제 그 블룸버그지와 또 미국 그 실제 연방정부 자료를 보면은 GM 볼트에서 만든 부품이 57% 정도가 한국산 부품이고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GM이라고 하지만은 부품 비중을 보면 사실 한국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닛산 같은 경우는 뭐 저 노동조합도 없고 미국산 부품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은 미국 행정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 큰 정책의 틀이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약간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좀 바꾸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기존에 지난 1월에 발표했던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미국이 국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를 줄이긴 쉽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좀 단기적으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그 자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시면은 테슬라는 그 글로벌 기업체로서 그 회사의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꼭 그 미국 연방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 꼭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공장이 있고요. 두 번째 상해 중국에도 하나 공장이 있죠. 그 중국에서 지금 생산량이 전체 한 30% 정도 되고요. 적지 않은 양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오늘도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중국과 상당히 관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테슬라가 좀 그렇게 되게 달갑게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좀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그것으로서 어떤 그 국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테슬라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가 중국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중국에서 그 어떤 동아시아의 허브로서 중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동아시아 쪽에 이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한 부담을 적용할 수 있는 걸 보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작년 12월 9일 날 한남동에서 서울 한남동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테슬라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테슬라 사고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가끔 폭발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 1년 전에도 플로리다주에서 야자수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서 이제 거기 탔던 의사가 이제 거기서 즉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국내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이제 운전자는 급발진이나 주저하고 다행히 운전자 탈출했지만 조수석에 있던 그 차주는 이제 탈출하지 못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안전 문제인데요. 이게 통상 문제도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이게 자동차라는 게 뭐 우리가 편하게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나고 폭발한다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된 게 무엇이냐면은 국내의 안전 기준과 미국의 안전 기준을 다룰 때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 난 논란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미 FTA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국내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연방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가 있을 때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면 충돌이나 측면 충돌이나 이렇게 상당히 이제 자세히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이제 crash unlock 그래서 충돌 당시와 충돌 이후, 그러니까 충돌을 할 때는 락이 돼야 되지만 모든 문이 잠겨야 되지만 충돌을 한 후에는 임팩트가 빠지면 문이 다시 열려야 되도록 국내에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미국 연방 규정에는 그 크래시 언락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테슬라가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서 팔 때 아니면 전 세계로 보낼 때는 미국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것이 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 자동차들은 한국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크래시 언락을 모두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 차 같은 경우 미국 연방 기준을 따를 경우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또 문제 생기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세 가지 FTA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한미 FTA, EU FTA, 캐나다 FTA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 오는 것들이 한국 기술을 한국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본다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인정된다. 어떤 동등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GM이나 예를 들어서 포드 아니면 많은 미국 회사들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상지 규정을 약간 우회할 수 있는 약간 정책적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예전에 나프타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미국산 기준 조건에 충족시켜서 그래서 보내려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문제인가 우리가 전기자동차 안전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항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FTA 조항이라든가 관련 조항을 보시면은 그것을 풀 수 없는 건 아닌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와의 어떤 통상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맞춰보자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한미 FTA 경우를 봤어도 FTA나 통상 정책을 체결할 때 좀 더 미세한 부분까지 미래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보다 섬세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주성 변호사님 발표가 오늘 주요 주제인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이 통상 협정 아주 모든 걸 다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허원순 논설위원님께서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10분은 넘기지 마십시오. 예. 우선 그 세 분 뭐 강론 하나하나 지금 드리기 앞서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좀 계절은 너무 좋고 이 아름다운 평화의 섬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하게 된 점 안타깝습니다. 작년 11월 그리고 오래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가 막 출범할 무렵에 우리가 거의 크게 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진 게 그때도 우려하고 많이 우려했고 저도 걱정했지만 좀 더 대립이 심화되고 격화되고 더 상황이 어렵다. 해법이 더 어려운 복잡한 경식이랄까요? 그런 복잡 함수가 돼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상황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본 포인트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보면은 아까 그 말씀이 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든 밸류 체인이든지 동아시아적이냐 글로벌적이냐 구별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동아시아로 국한하면 전 세계 산업 흐름과 기업 활동으로 볼 때 왜곡 현상이 하나 있고 또 어떤 중국적 시각이 좀 더 많이 배야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경영에 어떻든 제일 큰 걱정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협약이나 조약이나 비준 이거보다도 경제적 협력이 평화를 담보하고 인류를 진보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의 가트 체제, 일반적인 그 무역 협정에 관한 가트 체제를 넘어서 WTO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WTO에 따라서 우리가 밸류 체인이든 서플라이 체인이든 그게 동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되면서 분업화, 전문화, 체계화가 되고 그거는 인류 전체가 우리가 과실을 누렸던 거거든요. 저는 그 수혜국이 최근에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저는 보지만 대한민국도 굉장히 수혜를 입었고 또 미국도 굉장히 그걸 수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없는 신경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던 것도 중국 이런 데서 값싼 비용으로 물건이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보급됐던 바가 컸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협력 체제가 위기에 맞았다. 요거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도 논의점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 여기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이제 견해가 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개 중에서 제가 선생님들 한 얘기를 종합하면서 제가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11월에서 우리가 회의했을 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좀 좁게 말하자면 화해의 갈등, 화해의 부품을 쓰느냐 말냐 그런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벌어지는 이 서플라이 체인의 대립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산업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봐서 5개, 적어도 4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죠. 당연히 지금 반도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 배터리는 전기차와 같이 가는 이슈고요. 세 번째는 히토리움 문제가 돼 있고 네 번째는 불사나 백신 같은 의약품 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 이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반도체는 이미 바이든이 반도체 빅피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가장 현상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배터리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 가서 40억 달러 그 막대한 돈이 최근에 투자됐던 그런 일도 있고 히토리는 보면 반대로 중국이 조금 대항적 수단이랄까요. 그래서 갈등의 양상이나 어떤 대립과 그 모습이 조금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5가지 혹은 4가지 이 산업이 미래 우리가 IT 그다음에 미래 성장 발전 모두 인류가 번영으로 나가야 될 중요한 산업의 요소인데 이게 갈등이 되면서 윈윈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서로 손해보는 그런 갈등을 적어도 현상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포인트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교역 갈등, 무슨 어떤 산업 갈등, 기술 갈등, 대립 뭐라고 붙이더라도 정부 간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제 그게 기업이 좋든 싫든 끼어들게 됐습니다. 최근의 양상이.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죠. 정부 간의 갈등은 협상도 하고 할 텐데 기업이 거기에 여러 가지로 끼어들면서 혹은 끌려 들어가면서 혹은 이리저리 간섭하면서 이게 굉장히
복합 방정식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게 두 번째 제가 본 진단이고, 세 번째는 중국이 그동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세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지만 보면은 미국을 향해서 WTO 정신을 이행하라. WTO에서 미국도 많이 누렸으면서 왜 리더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장벽과 교역, 투자, 무역, 기술 이런 데서 장벽을 낮추고 그렇게 가자고 해왔는데 호소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공세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대항 혹은 거리 대립 혹은 뭐 자고가 될는지 거기에서 블록을 추진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대립을 심화격화시키는 현상, 뭐 원인이자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봤고, 네 번째 보는 거는 우리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 한국의 입장을 우리가 제가 한마디 지금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 뭐 이를테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좀 편하게 뭐 전략적 무선 모성,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렵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까지 같이 관여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좀 더 궁극적으로 모셔야 될 또 한국의 바람직한 길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이걸 지혜롭게 잘 해결하겠냐 하는 거겠지만 더 어렵게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 그 코멘트 드릴 만큼은 저 아니고 다 중요한 얘기 많이 동의하고, 다만 이따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중국의 등 선생님이 하신 그 이야기 중에서 그 원인하고 해법, 저는 뭐 그 부분은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느냐에 대해서 아까 등 선생님은 서방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일방적인 그런 문제점이냐, 이제 그런 문제를 뭐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거 있고, 그다음에 해법에 있어서도 마치 중국이 이 문제를 그러면 미국 주도의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의 뭐 반도체 빅피처라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탈해서 이리로 오라 뭐 이를테면 그런 단순한 지금 상황은 적어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뭐 그 정도만 우선 제가 말씀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따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가지 질문 코멘트 하셨는데요. 일단 그 패널리스트 간의 토론에 앞서서 제가 사회자로서 패널리스트들께 몇 가지씩 처음 그 질문, 우리 패널이 공유하고 있는 질문에 입각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임스 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같은 그 새로운 정책이 새롭지 않고 더 이제 강화된 정책인데 성공할지 아니면 성공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다 환영하는지, 사실은 그 시장 기업하고 정부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게 확실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의 어떤 그 가능성 여전히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어디서 협력의 가능성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Well, first and foremost, I think that 네, 무엇보다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특히 미국 기업에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조금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게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있는 그 상공회의소는 비정치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 외교 그 분야의 경력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강력한 미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주식 시장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은 계속 지속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The possibility. Well, again, okay.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그 FTA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도 조금 협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몇 년 전에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몇 년 전에 한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었을 때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봤고 우리가 그래서 조금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이 무역의 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객 측면에서도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변화를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제가 중국에 반대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중국 정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많은 저희가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등이판 박사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Okay, I'm listening. 오케이. 하나는 Made in China 2025 이게 성공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몇 %나 성공할 걸로 보시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에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그 주변국들의 그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히토류를 무역의 어떤 그 보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협력은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CPTPP에 대해서 가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지 그 4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Made in China 2025는 중국이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10년마다 이제 이것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그래서 10년을 단위로 해서 과학기술을 개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타겟을 점검하고 진행도를 점검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국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당 600km를 달릴 수 있는 이제 철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철로 개발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은 철로 위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장을 활용해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고속 열차와 그 철로 계획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상용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샹하이와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 차세대 고속 그 철로를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것이 더 많이 구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되고 또 진전도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 융합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진전이 있었고요. 2025년 전에 이것을 다 달성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2035년쯤에는 중국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핵 융합 기술도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류 역사상 중요한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탄소 배출이라던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핵 융합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존에 있던 이제 에너지 사용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전들을 저희가 이루었고요. 이 모든 진전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서 다 이룬 진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중국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 발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희토류를 보복의 수단으로, 보복의 무기로 사용할 의도는 없습니다.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해서 다른 국가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이제 보복의 무기 내지는 압박을 하는 무기로 사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현대 기술과 현대 생산에 있어서 희토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 희토류가 아주 필수적인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희토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희토류와 관련한 사항을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희토류를 이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를 어떠한 무기로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물론 중국은 일본하고 어느 정도 좀 갈등이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를 가지고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 좀 제한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토류를 중국의 그 희토류 중국의 이익에 따라서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희토류의 가격 인상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이외에는 중국이 이것을 무기로 사용할 생각은 없고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희토류를 증류하고 또 필요한 자원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기술도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중국의 이 희토류 자원 추출 기술은
전 세계 평균적인 국가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뭐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의 경우에 그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히토류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히토류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을 이제 추출하고자 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가 다른 나라의 히토류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제 추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히토류에서 필요한 자원을 추출하고 이것을 증류하는 기술은 중국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제 경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 미중 협력이 많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배운 여러 가지 경험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 그 심각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몇 달 이후에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다시 중국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면 다시 중국한테 이제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거시 경제를 위해서요. 그래서 미국이 다음번에 혹시 위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다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더욱 더 협력을 찾게 되겠죠. TPP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투자 협력 합의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은 그 협상을 그러니까 RCEP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합의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영내 자유무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싶어 하죠. 한국과 FTA를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과도 이제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국과도 일본과도 FTA를 맺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합의는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FTA를 더욱더 아시아 국가들과 함으로써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이 영내에서 이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국제 무역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무역이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것이고 우리 그냥 이제 상품을 이제 만을 팔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기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 현재 그 자유무역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주성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항상 한국의 전문가도 그렇고 미중한테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더 강하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테슬라 관련된 무역 협정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한국 정부에 레커멘드 하실 수 있을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CNN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한 말이 지금 기억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I'm not anti-Russia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미중 양국에서 모두 너 anti-US 할래, anti-China 할래 계속 그걸 푸시하는 그런 질문인데 반대파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시점에서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프로 코리아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누가 너 저쪽에 적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한국에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국에서의 그 여론 형성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두 번째는 무역 관련돼서 이제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사실 약간 민감한 문제인데요. 통상 문제라는 게 뭐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통상 이슈화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게 건드렸다가 작은 이슈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마찰이 생겨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나 모두 사실 현재 한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인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커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 두 강대국이 한국을 푸시해서 코너를 모을 경우에 과연 그 누구든 간에 푸시하는 쪽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관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히려 통 큰 정치라 그럴까요? 좀 크게 와서 미국이나 또 아니면 중국도 그렇죠. 정부에서 작은 있던 마이너 이슈들 같은 게 있던 거를 먼저 문제 풀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를 먼저 통 크게 들어와서 그런 거를 먼저 해결해 주면서 뭔가 한국 정부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허원순 의원님께서 한 2분 정도에 예. 전체 혹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시 말씀하실 부분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연장해서 좀 부연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미중 공급망 경쟁과 동아시아 선택이랬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전 당국자들 많이 들었고, 이번에 정 선생님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히토리를 무기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공급망 체인을 복원해야 되고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늘 걱정이 이런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는 그런 WTO로 가자, 또 자유무역을 하자, 공정무역을 하자, 투자협정을 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가지고 한국을 향해서 보면은 과연 그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종종 관세를 넘어서 비관세 장벽을 만들고 비관세 어떤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리딩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 하는 거 의심스러울 때가 저는 솔직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사드 보복이라 해서 나타났던 일련의,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라든가 일련의 중국 상황을 보면은 역시 WTO 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엔 최대 수혜국이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느냐? 그런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신뢰를 충분히 줄 때 중국의 입장도 더 많이 바뀌고 또 이런 얘기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걸 한번 꼭 지지하고 싶고요. 다만 걱정은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나 저도 걱정이 어쨌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아까 말씀 빅픽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보면 제가 보면
안보와 경제가 한 덩어리가 돼버리려고 하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거기다가 이른바 팬데믹까지도 팬데믹은 뭐 안보라 할지 경제라 할지 애매합니다만 한 덩어리로 가는 해법이 되니까 참 이게 풀기가 더 어렵고 좀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겠고 한국으로서는 참 선택하기도 더 어렵다 하는 이런 거라서 아까 테슬라 문제도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테슬라가 테슬라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여러 가지 법률적, 기술적, 산업적 문제 있으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보고 어쨌든 미국이면 미국, 중국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제임스 김 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Just push the button. 네, 두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쟁이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국 미국 정부에 뭔가 로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투명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기업도 이제 중국 정부와 논의를 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그 미국에 투자를 한 결정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지금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4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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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당시 이제 4개의 대기업 총수들이 일어서서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이게 강력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군사, 문화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강력하죠. 질문 있으시면 아주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안청 교수님.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Well, I would like to address this. 저는 중국의 딩이판 그 박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우리가 기업과 국가 정부 간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국영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뭐 거시경제적 정책이든 아니면 금융 정책을 취하든 중국 정부의 정책은 대규모 국영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평등한 경쟁의 장이 마련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국영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시장 경제 원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회자로서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누구한테 다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저 플로에서 안 교수님이 하신 거는 저한테 하는 거고 등 선생님이 지목해서 한 거라서 제가 나서서 하기는 조금 그런데 뭐 제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만 예. Do you still 김미영 have time 교수님? to answer 예, this 예. question? 네, 답을 해도 될까요? 중국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영 기업들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뭐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발 국가 중에 하나로서 중국은 이제 산업화 그리고 선진 국가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후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영 기업들이 있고 국영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마다 형태가 다르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다수라고 이제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죠. 중국도 한국의 재벌처럼 그런 대규모 기업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국영 기업으로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 몇 개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런 기업,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화웨이는 국영 기업이 아닙니다. 다짱의 경우에는 이제 국영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이 국영 기업들이 있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 는 국영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국의 은행들도 은행 섹터의 경우에도 전 세계 탑 500 규모를 가진 이제 은행들도 있는데 그런 은행 부분에도 일부 국영 은행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는 예를 들면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페크, 오비스 에너지 같은 국영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국영 기업들이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모든 기업들과 다 경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에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기업들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간의 경쟁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영 기업에 대해 비난이 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영 기업이 한국과 일본에게 이렇게 부적절한 경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각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논리, 그 다음에 시장의 논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속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어떤 정책이 새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따라서 복잡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도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기 회사 고유의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이런 정책이 많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쟁점들은 훨씬 더 복잡하게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 정부의 어떤 선언대로 그렇게 그들 예를 들면 미국 아니면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어떤 시장이나 기업을 맘대로 이렇게 다 따라가고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잡하고 앞으로도 uncertainty가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업의 책임지는 분이나 아니면 이 정치 책임자들이나 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 플로어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무대 위 좌장, 발표자, 토론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중 공급망 경쟁과 동아시아의 선택, 기회와 도전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1 제주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